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3주차 제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1교시, 2교시에 이어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 현황, 그 다음에 장애 유형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신장장애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신장장애, 신장은 콩팥이죠, 콩팥. 자, 신장은 어떤 신체에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 물질과 그 다음에 수분을 보유하고 우리 몸의 산, 그 다음에 염기 이런 균형을 유지도 해주죠. 그래서 체액의 어떤 성분, 그 다음에 양을 조절해서 조절도 하고 또 해독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 불필요한 물질, 소변 형성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그 다음 인슐린, 그 다음에 다른 물질, 신진대사 같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신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냐면 피로감, 식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변량이 좀 줄어들어. 그리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 수분이 증가하겠죠. 그 몸에 수분이 증가하니까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또 폐에 물이 차고 호흡이 가빠른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원활하게 소변 배출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장이 안 좋을 때 인공투석요법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신장 장애의 원인을 좀 살펴본다면 만성 사구체 신염,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증상.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제 과거에는 신부적 원인이 만성 사구체염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구염체 치료가 많이 향상됐는데 반면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부전증이 오는 비율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부전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공투석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부전증은요, 그 개념인 원인을 보면 말 그대로 투석치료제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장 기능이 90% 이상 소실이 돼가지고 혈액투석이나 복막약 투석 이걸 지속적으로 받거나 어떤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 그래서 만신부전증이라고 하죠. 만성신부전증 그 다음에 대체로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 신장 이식술 그래서 남의 신장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어떤 간염 그 다음에 이런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신장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투석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씩 하니까 2시간씩 다른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쉬었다가 또 투석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도 길고 또 제때 투석을 못하거나 시간 놓치거나 이럴 때는 복막염으로 또 번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장장애에 있는 사회적 지원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의료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투석비가 중증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장애수당도 경제적으로 더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업재활 욕구가 강하죠. 신장만 기능만 원활히 된다면 그래서 개별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장 장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심장. 신장은 콩팥이고 심장.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왜냐면 혈액순환의 원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수축하고 확장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몸의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 기능의 장애는 결국 심장 수축 늘어났다, 그러다 이게 능력이, 그 다음에 운동 능력, 이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심장 수축력이 어떤 심장 초음파의 박계 추수로 박출 개수로 측정을 하고, 이 운동 능력이라는 것은 활차를 이용해 측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심장 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중증, 경증이 아닙니다. 중증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말 그대로 원인이 뭐냐 보면은 심장 판막결손, 뭐 심장 근육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이제 손상이 된 거죠. 아니면 동맥 폐쇄 질환, 그 다음에 뭐 혈전 증후군, 혈관 손상, 고혈압 같은 혈압의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심장 장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장 장애에 있는 분들은요, 호흡곤란, 그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어느 날 가슴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의식을 좀 잃고 호흡곤란 때문에 산소호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이 심부전증에서 더 협심증이 확장되면은 심장 주변에 이제 기름기가 차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동맥 우회수를 해가지고 몸에 스턴트를 이제 한 환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가사 관련 활동, 뭐 서비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이게 이제 심장 장애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간장애. 간은 뭐 우리의 인체의 3%를 차지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인체 장기 중에 제일 규모도 크고 최대 장기가 간인데, 큰 만큼 하는 일이 많죠. 물질 처리도 하고 저장도 하고, 이 간이라는 장기 자체가 당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같은 어떤 물질 대사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이 만약에 정상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간 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크기 때문에 혈액이 빨리빨리 공급되고 산소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 몸의 산소는요, 뇌하고 간이 많이 써요. 뇌가 70%고 나머지 이제 간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간세포에 충분한 산소하고 영양이 공급이 필수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제 간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단백질이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기아, 배고픔이 계속 된다거나, 아니면 단백질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이 효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증, 지방간세포,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피로하고 식욕부진, 헛배름, 배부름, 소화불량, 체중 감소 이런 것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 간장에 보시면은 그 소변이 좀 진해집니다. 이 소변이 진해질 경우에는 우리 몸에 수분이 70%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소변이 하얗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물을 많이 먹은 거고, 황색이 노란색이 진하다. 그러면 이제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간장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변이 진합니다. 황달이 나타나고 잇몸, 코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은 일반 어떤 내부 장애인과 비슷한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간은 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하고 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데,
그 심장 장애랑 똑같습니다. 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심장을 이식받으면 돼. 간을 이식받으면 돼. 이식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내부 장기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뭐 호흡기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거는 폐를 이식받지 않은 뭐 이식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심하지 않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장애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호흡기 장애. 호흡기 장애는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이 호흡기는 말 그대로 폐나 기관지, 호흡기의 만성진이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기 장애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숨을 못 쉰다는 것은 포유류 등 가장 치명타죠. 호흡이 장애가 있다는 건데, 천식이라든지 만성기관지염, 뭐 늑막염, 결핵, 폐암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회생활은 이제 축소가 되고 경제적으로 곤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호흡기 장애에 그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있냐면, 그 모든 호흡기 질환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 폐 기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저하된다면 폐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심한 호흡곤란이 유발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 기능의 주요 기능은 바로 몸 밖에 있는 산소를 혈관으로 옮기고, 그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혈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폐가. 숨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정도가 심한 어떤 만성기 호흡기 질환 이런 사람들은요,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어떤 평지에서도 보행의 호흡도 힘들고 평상시에 이 폐 기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상이 생활이 좀 힘든 거죠. 이렇게 이제 호흡기 질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루, 요루 장애. 뭐 장루, 요루는 말 그대로 그 이제 장루가 대변이고 요루가 소변이죠. 그러면 대변이나 어떤 소변 전용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공항문이나 인공요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냄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심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인관계가 힘들어져요. 물론 사회 활동도 굉장히 위축되고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장루, 요로 기능에 만약에 그 지속이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못 봐서 그렇지 이런 분들은 거의 많이 잘 외출을 못하고 입원하 있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외출을 하더라도 이 기부를 같이, 그러니까 복벽에 이 체외로 대변, 소변 배설시키는 것들을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신체 보호조 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불편해요. 일상생활,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인으로는 뭐 대장암, 자궁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소변 대변 기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루, 요루의 원인은 말 그대로 대장암, 자궁암이 원인이 한 거의 95%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후천적인 거죠. 그리고 그 요루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죠. 방광암. 그래서 뭐 요도에 종양이 났다든지 협착증, 요루결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요로 문제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장루, 요루 장애도 보면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심한 정도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게 바로 방광루, 장루 요루를 가진 사람이 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장애가 장루 요루가 심한 사람들은요.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고 뭐 장루와 함께 요루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한꺼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 장루요로는 의료비 지원이 가장 우선시되는,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수술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재발 염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 장애. 이 뇌전증이라는 건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간질. 그러면 이제 간질이 뭐냐, 왜 생기냐? 이 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중에 일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전기보다 훨씬 과다한 전기를 막 발생시키니까 그로 인해서 발작이 오는 거예요, 몸에. 순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신경계 만성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뇌 이상, 대뇌 손상이 발생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막 과도하게 방출돼요. 막 퍼져나가. 그래서 막 발작, 의식도 막 잃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한 번 일어나도 막 심각한데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장애라든지 기억력, 집중력, 사회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뇌전증은 성인 뇌전증, 소아 청소년 뇌전증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 뇌전증은요, 원인이 현대의학에 많이 발전해가지고 규명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60% 이상은 뇌전증이 간진이 왜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제 2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환자 중에 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20세 이전에 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보다. 그래서 이 뇌전증은 성인 뇌전증, 소아청소년 뇌전증으로 분리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가 심한 정도를 본다면 그냥 이런 거죠.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했어. 그런데 월 6회 이상 발작을 해요. 그러게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지적장애. 이 지적장애가 사실 굉장히 좀 오늘 3교시 중에 가장 핵심이죠. 이 지적장애는 원인은 어떤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많겠죠. 1급, 2급, 3급으로 예전에 있을 때 지능지수가 34 이하는 1급, 35에서 49 이하는 2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는 3급,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적장애는요, 그 특성이 정서적인 특성, 신체적인 특성, 기능적인 특성, 이렇게 좀 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볼 때는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고 습관을 강하게 고집하고요. 지적장애. 신체적으로는 성숙도 보통의 성도에 가깝고, 기능은 경험과 학습이 좀 부족하고, 행동적으로는 손기능 훈련에 있어서 반응이 좀 늦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지적장애. 자, 우리가 이런 지적장애는 1950년대까지는요, 그냥 전신박약, 전응아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드디어 정신지체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후에 이제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장애로 인한 용어에서 파생되는 어떤 사회적 불이익이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장애 이렇게 이름을 또 바꾼 거죠. 지적장애는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해서 학습이 매우 어렵죠.
그리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도 어렵죠. 기본적으로 인한 지적장애는요, IQ라 그러죠. IQ.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의사소통이나 뭐 자기관리, 사회 활동에 어렵다 그런데 그 이 지적장애가 일어나는 빈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0.2%. 그 다음에 왜 일어나냐? 원인을 살펴보면 뭐 염색체 이상, 약물남용, 뇌손상, 뭐 납중독, 조산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또 많은 게 지적장애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지적장애가 좀 심하고 또 이 지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또 충분히 개발하면 또 학습에 의해서 또 변화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지적장애는 웩슬러의 지능검사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웩슬러 지능검사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웩슬러의 이름을 따서 웩슬러 지능검사라고 하는데 뭐 이 검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아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아주 우수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웩슬러는 이 지능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개인이 자기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은 결국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그렇죠? 뇌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평생 이 안과 의사도요 눈을 평생 연구하는데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내가 평생 동안 안과 눈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럴 정도로 눈도 그런데 이 뇌는 얼마나 많은 영향과 어떤 알 수 없는 원인들 아직까지도 연구해도 알지 못한 영역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원인이나 어떤 뭐 대처법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슬러의 지적장애 지능검사가 이 점수를 딱 해가지고 그 얻는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을 합니다. 지적장애는. 그래서 이 지능지수가 어떻게 나오냐? 언어적 지능지수하고 동작적 지능지수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점수로 이제 매기는데 뭐 예전에는 이 지적장애 등급에 있어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눴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장애인의 어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1, 2, 3급이겠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4, 5, 6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 정도가 만약에 심한 장애, 그러니까 지적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것만 있어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심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거의 다 지적장애는 다 장애 정도가 심한 거로 판별이 됐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뭐 35 미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지능지수가 35에서 50 미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능지수가 50에서 70 이하 그러니까 70 이하는 다 지적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장애는 뭐 주의집중, 기억력 등등 뭐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어떤 지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장애 정도와 그 다음에 어떤 개인에 따른 어떤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출적으로 이건 이렇다 이렇게 딱딱딱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령기부터 뭐 일상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면 충분히 이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도 직업과 사회적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또 흔히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적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 지적장애인협회에서는요, 즉 지적장애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 와서 뭐 지적 능력이나 적응 행동 수준이 생애 주기별 단계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인 상태로 발달기인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지적장애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장애 발생 원인은 뭐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하고 사회심리학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적장애가. 근데 생물학적 원인을 보면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임신기간에 약물 중독, 감염, 질병, 알코올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임신 중에 뭐 분만을 할 때 뭐 뇌손상이 오고, 질식, 뭐 무산소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출생 후 1년이 지났을 때 뭐 감염이 올 수도 있고, 뇌종양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어떤 경도와 어떤 상당수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 지적장애 경우를 해당하는데, 뭐 어떤 생물학적 원인을 대체로 찾을 수 없다고 봐요. 이 심리학적 원인에서는.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는 뭐 경험적이라든지 환경적 원면에서 일반인들에게 비해서 자극이나 어떤 제한이 많고, 또 생물학적인 면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지적장애는 발달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자기관리, 의사소통, 학습 능력, 직업의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또 뭐 주의 기준도 좀 어렵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흥미, 호기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학습력, 이해력, 뭐 사고력, 추리력, 판단력 등에서 지체 굉장히 늦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적절한 행동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약간 거부당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적 장애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장애는 말 그대로 특수조기 교육, 어릴 때 많이 일어나니까 재활활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적 장애인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인과 취업활동, 뭐 보호작업장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재활이 돼야 사회 참여가 가능한, 또 가장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야예요. 이 지적장애들이 생각보다 천재도 되게 많고, 노력하면 잘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 이 자폐성 장애는요, 개념 및 원인은 소화기 자폐증, 뭐 비전형성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뭐 능력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상당한 자극을 받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유아자폐, 유사자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폐의 특성은 뭐 공격성, 광의행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뭐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결국은 이 지적 장애처럼 이 자폐성 장애는요, 제일 먼저 그 이 자폐에 대해서 주장한 학자가 캐너예요. 캐너. 이미 1943년도에 캐너가 자폐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정상적 발달을 보이면서 활동과 관심 영역이 제한될 특성을 보인다. 이게 자폐다. 처음에 좀 어려워요, 정의 내리기가. 그래서 이 자폐라는 것은 1990년도에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독립범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폐는 이 특성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뭐 의사소통과 어떤 사회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보이고, 반복적이고, 뭐 행동이나 활동에서 약간 저항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자폐는요, 3세 이전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근데 몰라, 부모님들이. 그래서 참 어느 날 이 3세 이하 때 자폐라고 판정을 받으면 부모가 인정이 안 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제질병분류 ICD-10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은 F84, 그러니까 전반성 발달장애, 이게 이제 자폐증인데, 이게 나오면 이제 자폐성에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단 기준이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94년도에 이 진단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자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결함이 있고,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상징놀이,
상상놀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 지체나 비정상 지체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 진단은 DSM-5에서 이제 나오는데, 뭐 그 우리나라의 자폐성 장애 정도는 자폐성 장애 진단명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상태 확인, 그다음에 자폐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의 상태 확인, 그리고 자폐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수준,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이 자폐성 장애도요, 장애 심한 정도만 있지 장애 심하지 않은 정도는 없습니다. 발달 장애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히 뭐 밝혀지진 않았으나 심리적 인원인가 뭐 생물학적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보다 생물학적 원인이 높다. 그리고 3세 이전에 뭐 뇌손상으로 인한 상호작용, 뭐 눈맞추기라든지 얼굴 돌리기,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잘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보낼 때 영유아 장애인 어린이집이 또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어린이집 그 원장님 한 번에 딱 보면 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많이 봐오다 보니까 이 눈 맞춤 이게 안 되네. 그때 이제 이 자폐를 이제 알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참 우리 사회가 가장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관심을 가질 영역이 발달장애인, 지체, 뭐 자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